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C 복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드실 때 이 5가지 정도만 유의하고 드시면요, 비타민C가 먹었을 때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아마 드셔도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물에 녹여서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녹여서 먹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데, 이 물에 녹인 채로 먹고 남은 그 비타민C 물을요,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보통 이제 고체 형태인 타블렛이거나 뭐 캡슐이거나 뭐 파우더 형태로 많이 이렇게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제 포장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와 노출을 차단을 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물에 녹여버리면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녹인 채로 바로 이제 들이키면 이제 우리 속칭 원샷을 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남긴 채로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되면 이게 무수히 많은 공기 속에 있는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산화율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항산화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녹여서 드실 때는 반드시 내가 충분하게 한 번에 다 마실 수 있는 정도의 물에 녹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할 것은요, 이 비타민C는 pH가 3 정도인 유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빨에 닿게 되면, 이에 닿게 되면 치아를 부식시켜서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약인 경우에는요, 그냥 물로 꼴딱 삼키니까 상관이 없는데, 특히 이제 가루인 경우가 문제가 돼요. 가루인 경우에는 한 포에 보통 3000ml에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에다가 이렇게 녹이게 되면 굉장히 비타민C 농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입안에 이제 이렇게 삼키게 되면 치아에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거를 단기간에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찌됐든 비타민C는 장기간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장기간 동안 그렇게 반복적으로 치아에 이렇게 비타민C 고농도가 닿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치아에 있는 맨 겉에 있는 그 에나멜질이라 그래서 범랑층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치를 쉽게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는 게 안전하고, 아니면 빨대가 없는 경우에는 드시고 나서 반드시 그냥 일반 생수로 입안을 이렇게 여러 번 헹궈 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맹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그 비타민C를 맛있게 만들려고 설탕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만든 그 캔디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때 그게 이에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충치를 좀 훨씬 더 잘 유발할 수 있겠죠. 뭐 아이들 유치 같으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충치가 더 잘 쉽게 된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양치질을 통해서 아이들이 비타민C가 이빨 사이에 끼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사람들은 같은 똑같은 양을 먹었더라도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C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식사의 량이 많은 사람들은 꼭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세포에서 받아들일 때요, 이 비타민C와 포도당을 잘 구분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C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내가 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요, 이 탄수화물 이렇게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하고 비타민C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렇게 고탄수화물 식이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특히나 당뇨가 있어서 비타민C를 통해서 어떤 효능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절한 그 최소량의 탄수화물만 이렇게 적절하게 드시고 식이 제한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고요. 비타민C의 흡수율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들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미네랄 제제를 선택해서 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유기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중화를 시켜줄 수 있는 미네랄인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드셔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는요, 비타민C 메가요법을 하실 거면 반드시 비타민 B군을 같이 드시라는 거예요.
비타민 C가 이제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들어오면 어찌됐든 그게 우리 몸에서 대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항산화 효과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사라는 걸 하려면 우리 몸에 많은 양의 대사 효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 대사 효소라는 게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많은 양의 단백질, 그다음에 많은 양의 비타민, 미네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사 효소라는 것이.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하게 잘 대사가 돼서 우리 몸에서 좋은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대사 효소가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사 효소를 만드는 성분 중에 비타민 B군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대사 효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비타민 C가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이용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9이나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더 소모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고용량의 메가요법을 하셨을 때.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을 꼭 보충을 하셔서 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주의할 사항은 아니고 약국에 오셔서 제일 많이 정말 하시는 질문들이 이게 천연이에요? 천연이 좋아요? 합성이 좋아요? 이 질문일 겁니다.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추출하는 이 원료인 옥수수가 GMO인가 아닌가 이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이 GMO 작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콩, 그 다음에 이렇게 카놀라,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뭐 이제 면화유, 이제 그러니까 식물성 식용유를 얻어내는 이 기름을 얻어내는 원료 물질들이, 원료 작물들이 GMO가 정말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논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GMO 작물에 대해서 표기 의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GMO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물론 이 비타민 C가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에서 본래 그 작물의 성질을 잃는, 이제 성질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순수하게 비타민 C만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게 만약에 GMO 작물에서 이제 만들어진 비타민 C다 그러면 찝찝한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GMO 작물이 아닌 옥수수에서 추출한 비타민 C는 최소한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도 약국으로 유통이 되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인증 마크가 되어 있는 비타민 C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고려온당 거나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제품들은 GMO 작물이 아닌 비타민 C에서, 아니 옥수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타민 C 관련 영상을 3편을 만들었는데요. 비타민 C를 드시고 있는 분이나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